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떠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2. 돈은 의화. 3. 시장 매력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은 수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제조업을 통해 국가 경제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경제 성장률의 저하와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력이 감소하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 산업 부문인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불안정한 경영 환경과 더불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경제 상황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과 달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자만심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일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밀리는 현실을 부정하던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일본의 현실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일본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졸드가 마침내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인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졸드의 누적 부채 규모는 337억 엔 수준으로 하나 3,350억 원에 달합니다. 졸드는 직원 전체를 해고하고 기술이나 자산은 지에 넘기겠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패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졸드는 자사 부채 규모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업 철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졸드7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자사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밀리자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만든 기업이 졸드였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에서 삼성과 LG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세계 시장의 표준이 LCD에서 올레드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던 일본은 뒤늦게 이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던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샤프를 비롯한 일본 IT 기업들이 LCD 사업의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의 표준을 장악한 뒤로 LCD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계산기용 액정을 비롯해 다양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1998년도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일본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일본은 LCD 시장에서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만 집착했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던 한국과 대만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LCD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갔으며 새로운 시장인 올레드에 투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올레드 투자는 모험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꺼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은 한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올레드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면서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은 졸드를 만들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올레드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올레드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은 올레드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에 입히는 증착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자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적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 단가를 절감해야 했던 일본의 승부수였죠. 그러나 올레드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일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넘도록 차근차근 올레드 기술을 쌓아왔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기술을 쌓기도 전에 고급 기술에 도전한 상태라 결국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 양산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TV용 대형 패널 생산에서도 개발력에 한계가 있어 얇고
넓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30인치 모니터용 올레드 패널 제품이 일본의 최대 크기 제품이었죠. 한국과의 경쟁을 위해 졸드는 부족한 기술을 붙잡고 기술 개량은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졸드는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찾아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졸드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투자 규모도 한화로 8조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2022년 기준 15조 원에 대비 48%나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첫 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1인자가 한국이지만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기점으로 디램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성장과 맞물려 일본 반도체는 점점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비트 디램 세계 최초 개발을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타이들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히노마루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넷과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합작해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를 세우고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어로 희망의 뜻을 지닌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술력의 한계, 2011년 도우쿠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며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며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주요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만들어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각 기업들이 7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700억 엔을 투자하며 일본의 사활을 건 기업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기업은 이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TSMC를 추월해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나노 반도체는 헤로포비, 이나노인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아직 이나노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고 3나노 반도체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도 없는 일본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들을 바로 따라잡겠다고 말하며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계산했을 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약 5조 엔으로 하나로 환산하면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미국 IBM의 존재 때문인데요. IBM과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공동 연구에 손을 잡고 IBM은 기술자 육성과 판매처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받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생산과 기술에 있어 IB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현재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이 설사 이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출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양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가운데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히노마루 연합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자동차 하면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토요타는 GM의 미국 시장 1위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 역시 2021년 판매량이 20-40%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한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꺾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부재가 큰 영향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일본은 내연 기관에 몰두해 있었고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일본은 현 체질을 바꾸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 성장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내연 기관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인자인 테슬라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콧대 높은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선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델인 스펙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롤스로이스 CEO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과 달리 과거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는 일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는 도요타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던 일본인들이 최근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영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요타는 끝장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외신까지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는 영국에서 광고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도요타의 스포츠카 브랜드 GR 차량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헤드라인 문구 중 GR 필링 등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GR은 모터 스포츠 가주, 레이싱의 약어에서 착안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영국 측은 GR이 엔진의 으르렁 소리를 연상시킨다 며 과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해당 광고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매체의 게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광고에 대한 금지까지 내려져 도요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요타가 내세우는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완전히 붕괴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요타의 갑질 행동에 영국이 강력 반응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넷제로 정책에 도요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도요타는 강력 반발했고 영국 내 제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도요타는 과거 27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현지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3,000명을 해고하겠다며 영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도요타는 영국에서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주변국 등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영국으로서도 도요타의 압박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도요타 광고까지 금지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일찌감치 전기차를 내놓으며 영국 내 정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영국의 포니를 첫 수출한 이후 40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물이 된 것입니다. 저비율은 12.5%로 지난해 대비 3.4%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 또한 7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7%, 현다 2.6% 등 일본차 점유물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입스 등 영국 언론들은 현대차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관계를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에 비유하면서 말입니다. 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물은 6% 미만이었고 애플이 20%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삼성이 갤럭시 출시 2년 만에 애플을 추월했던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외신은 현대차가 향후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분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12%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생산 규모는 일본보다도 꺾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만 2천 대 이상을 생산하며 전월 대비 2배로 급증해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1서위는 모두 일본차 브랜드이지만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아 2위까지는 쉽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크레타에 이어 산타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판매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정식 출시된 지 6일 만에 1,600건의 주문이 몰렸으며 700대 가까이가 인도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팔린 전기차 중 현대차 점유율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 각각 5,000대 이상의 크레타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며 이미지 개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협정 국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동남아 시장에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자동차. 현재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내연 자동차 중 일본차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동남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그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동남아 국가 전체 인구는 약 6억 6,700만 명 수준이 일본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이 현대차로 한 발 더 다가오자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25%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 일본도 안심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향후 3년간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등 89만 2천 대를 관용차로 조달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약 4조 원 이상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이미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선정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수주전에서 현대차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를 주로 활용해왔는데 이제는 현대차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요타 등 일본차 업체들의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성명과 함께 2027년까지 18억 달러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또한 2025년까지 6억 7천만 달러 상당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현대차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현대차가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대기질 분석 업체인 나이크 에어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17번째로 오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공고 기준보다 8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어 게임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도시를 모티브로 오는 2024년 대통령궁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대 전기차는 누산타라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환심을 사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현직 장관이 5명이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 행사에는 장관 1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한 인도네시아가 5명의 장관을 파견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2018년 이후 조코위 대통령과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때도 따로 만남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일본 시장에서 150대에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일본 재진출 12년 만의 일입니다. 외신들은 절대 판매량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전기차 선호도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147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주요 지역에서 시승을 겸한 전시장 오픈과 카시어링 플랫폼인 애니카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 교토의 MK택시가 아이오닉 5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700여 대의 택시 가운데 50대를 우선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 교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차가 도쿄 시부야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연간 1,000대 이상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 450만 대간의 신차가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이지만 토요타나 닛산 등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수입차의 무덤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무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토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BZ4X는 타이어 볼트가 풀려 빠지는 문제로 대규모 리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볼트를 더 조이지 부품 교체가 필요한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3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결국 부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6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부품을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설계한 볼트로 교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작업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BZ4X는 전 세계적으로 2,700대 정도가 팔렸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유럽 2,200대, 북미 280대, 일본에서 110대 등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팔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며 구독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 계약금도 기존의 절반인 38만 5천엔으로 내렸고 몰 이용료는 10만엔 이상에서 약 1,100엔 할인을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발견 후 해결까지 3개월이나 걸리다니 한심하다. 월 10만엔을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가 태반이라 사용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판매량은 1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9월 판매량 35만 5천 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의 9월 미국 판매량은 11%나 늘어났죠. 투싼과 산타페 등의 선전으로 전기차의 부진에도 미국에서 5만 9천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재고 일수는 최대 1개월 정도로 만들자마자 바로 출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토요타? 한국은 토요타를 확실히 압도해 버리길 바랍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 된 플랜리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리 소령은 수년간 실전에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상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탄형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외유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의 10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2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일 엔진을 FA50에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 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마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탄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도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형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도어는 수 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궈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혜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 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우주 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